매출이 증가한 거는 맞는데요. 이게 거래 금액이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기존 배달건에서 가게 배달보다 배민이 직접 배달하는 배민 배달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재무제표 숫자만 보면 상당한 호실적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실적이 살짝 애매하다거나 그리고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과 오늘의 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와 함께 이 두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뜻 보기에 실적이 아주 좋아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좀 애매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룬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다룰 기업은 유니콘 두 곳입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죠. 우아한 형제들과 그리고 오늘의 집의 운영사 버킷플레이스인데요. 방송에서는 더 잘 알려진 서비스명인 배민과 오늘의 집으로 호칭을 좀 통일을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 두 개 기업의 실적이 숫자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 배민은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고 오늘의 집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고 그것까지 파악하면 이게 엄청난 호실적인가에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24년 실적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배민의 2024년도 매출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은 6,407억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매출은 3조 4,155억 원, 영업이익은 6,998억 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비교해서 2024년은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졌으나 매출은 큰 폭으로 올라서 처음으로 4조 매출을 넘겼습니다. 매출이 이제 9천억이나 오른 거니까 네, 거의 대단하죠. 1조 가까이 오른 거네요. 네,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정말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세가 둔화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맞는 네. 말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배민은 상당히 지금 규모가 큰 기업임에도 매출만 보면은 성장세를 계속 준수하게 지켜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서비스 매출이 3조 5,598억 원으로 약 매출의 8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품 매출이 7,56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출이 한 7조에 네. 영업이익이 거의 이거 비슷하거나 조금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달만 해갖고 거의 이제 카카오급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그렇죠. 있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그 참고로 그 전년도에 2023년에 서비스 매출을 보면 2조 7,187억 원, 상품 매출이 6,880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서비스 매출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30% 정도 늘었고 상품 매출은 2023년도 대비해서 10%가량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서비스 매출에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중개형 커머스, 장보기 쇼핑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상품 매출에는 배민 비마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배민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비마트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에비타 흑자를 달성했다고 해요.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 정도면 에비타 흑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에비타 흑자를 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어쨌든 이 사업으로 돈을 벌고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흔히들 이제 기업들이 서비스 매출과 이게 상품 매출로 나누는데 서비스 매출은 말 그대로 온라인 뭐 서비스 같은 거를 이렇게 맞습니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벌어들이는 매출을 말하고 상품 매출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을 팔아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민 비마트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상품을 파는 거니까 맞습니다. 상품 매출로 이제 분류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 매출이 4.3조 그러니까 네. 4.3조죠. 네. 4조 3천억 원을 그렇습니다. 이게 넘은 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배민의 실적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발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2024년 실적을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아주 잘 나왔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거는 맞는데요. 이게 거래 금액이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기존 배달건에서 가게 배달보다 배민이 직접 배달하는 배민 배달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배민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의 가장 큰 차이점이 결국 배달을 누가 수행하는가인데요. 가게 배달은 이제 음식점 사장님이 직접 혹은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배달을 하시는 방식이고, 배민 배달은 당연히 배민 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래 금액이라도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이 더 매출이 크게 잡힙니다. 네. 실제로 배민 라이더스의 운영사인 우아한 청년들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배민의 배달을 대행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아한 청년들의 매출액이 2023년도 1조 2천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2조 2천억 원대로 약 1조 원의 증가를 했는데요. 반면 배민의 전체 매출액 증가는 그보다 적은 약 9천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표가 하나 나갈 텐데 네.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배민의 배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우아한 청년들, 그 배달을 맡아 하는 자회사의 매출이 크게 늘었고, 이것이 전체 배민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줬음을 시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배민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거래 자체가 늘어서라기보다는 배민에게 유리한 배민 배달의 비중이 높아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액 자체는 네. 뭐 그만큼 늘지는 않았지만은 맞습니다. 배민의 매출로 잡히는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이제 늘어나갖고 네. 이렇게 됐다. 맞아요. 그 거래액 자체는 매출이 늘어난 것만큼 성장하지는 않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배민에도 직접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2021년에 자체 배달 배민 원 출시를 하고 이후로 소비자 선호가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특히나 배민 배달 주문이 꾸준히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건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게, 일단 영업이익이 줄어들긴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매출이 이제 9천억 정도 늘었지만 네. 영업이익 자체는 이제 줄어들었는데, 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배민의 2024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민의 영업비용을 보면요, 2023년도에는 2조 7,156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3조 6,818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업 비용도 거의 한 9천억 늘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딱 그 매출 늘어난 것만큼. 네, 그래서 비용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외주 용역비가 2023년에 약 1조 3천억 원에서 2024년에 2조 2,369억 원으로 1조 넘게 늘어났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굉장히 외주 용역비가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외주 용역비가 늘어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민의 자체 배달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배민이 나중에 향후에 외주 용역비를 좀 조정을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배경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네. 먼저 드리면은, 이 외주 용역비 금액이 네. 그 배민 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 매출액과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네요. 네, 날카로우시네요. 왜냐하면 외주 용역비가 2024년은 2조 2천억 원을 지출했는데, 네. 그 우아한 형제들 일단은 법인으로는 다른 법인으로 분류되는 거니까, 네. 배민이 지출했을 경우에는 맞습니다. 당연히 외주 용역비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근데 우아한 형제들의 매출이 2조 2천억이고 네. 2023년에는 1조 2,900억, 그러니까 1조 3천억 정도로 이제 외주 용역비로 배민 본사가 지출했는데, 네. 그 정확하게 또 일치하는 게, 우아한 그 청년들이 2023년에는 1조 2,400억. 이게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외주 용역비를 거의 이제 그렇습니다. 배민이 그 라이더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그 우아한 형제들한테 준 돈이다. 네. 이렇게 우아한 이해도 청년들의 네, 우아한 지금, 청년들. 네,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가게 배달하면은 당연히 배달비를 점주가 100% 부담을 할 텐데, 배민 배달하게 되면은 돈이 일단 배민에 들어온 다음에 배민이 라이더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배민이 배달에서도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배민이 음식 주문권에 대해서만 좀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달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해온 거고, 이에 따라서 배민의 협상력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도 사실 배민에 반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배민 배달이 성장하는 거는 좀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외주 영역비도 되게 자연히 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외주 영역비를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어렵고요. 그렇죠. 배달을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 자체 배달이 매출을 키우기는 유리하지만 그에 따라 비용도 저절로 같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을 방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익률 면에서 압도적으로 뭐 개선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막 라이더분들한테 주는 그 지급하는 네. 돈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그렇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누가 또 배민 라이더에서 일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요즘은 경쟁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들어보니까 왜 이제 배민의 지난해 실적이 네.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배민이 작년에 이제 한 얼마인가요? 5,300억 원인가요? 예, 그 정도. 그 정도 네.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그 매입해서 이제 소각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매출의 8분의 1, 한 12.5%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네. 이렇게 한 건데 왜 자사주 소각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한 가지 더 시선을 끄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5,372억 원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상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의 지분 중 거의 100%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배민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에 5,372억 원을 주고 주식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배민이 보유한 현금 5,300여 원이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2024년에 딜리버리 측으로 넘어갔다는 거고 이후에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제 배민을 인수해갖고 맞습니다. 갖고 있는 네. 독일에 있는 이제 배달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배민의 이제 모회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2023년에 배민이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그러니까 DH에 얼마였나요? 4,100억이었나요? 그 네, 정도로 4,127억 원. 네. 예. 4,127억 원을 이제 배당을 하면서 논란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 네. 한국에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뭐 청년 라이더들한테 이제 그 대상으로 좀 벌어들인 돈을 예, 그랬죠. 완전히 이제 막 외국으로 이제 송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데 이번에 약간 배당이라는 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기 주식 매입 후 소각이라는 약간은 복잡한 방법을 택한 게 네. 이런 논란을 좀 약간 그 넘어가려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부 매체에서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나갔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서 배민의 공식 입장을 확인을 했는데요. 배민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주 환원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올해는 모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실행했다. 이렇게만 답을 줬는데요. 당연히 취재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민의 자사주 매입 후 이익 소각이 비단 2023년에 그런 논란을 피해서도 있겠지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 배민이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이익 소각을 하면서 기타 주주가 정리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원래 기타 주주의 지분율이 0.93%였는데요. 그 이익 소각 후에는 0.02%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분율도 99.07에서 99.98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배당이란 거는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지만 자사주를 사들이는 거는 서로 협의해서 특정 주주 지분만 골라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일부 주주의 지분을 정리할 때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봉진 의장님 그런 분 지분이 아닐까요? 조금 남아있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배민 네. 배민 초기 멤버나 임원분들이 좀 갖고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예.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예. 확인을 하기는 이게 어렵지만 공개가 안 나와 있으니 공개가 안 돼 네.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단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주한테 환원을 하고 싶을 때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배당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 혹은 이익 잉여금 내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3년 말에 배민의 별도 재무제표상 단기 순이익이 5,33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자기 주식 이익 소각액은 5,370억 원으로 단기 순이익보다 더 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배민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익을 소각한 거는 2024년에 배당금 환원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려고 방식을 바꿨다는 뭐 그런 추리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기타 주주를 좀 정리를 하고 이익잉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주한테 환원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딜리버리 히어로가 네. 배민의 주주 거의 100% 주주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이제 인수했던 것도 네. 4조 얼마를 주고 인수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나요. 이게 막 우리나라 온라인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배민을 통해서 이익을 거두려고 이제 인수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4조 원이나 주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제 배민을 통해서 돈이 이제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로 뭐 네. 배당이든 지금과 같은 뭐 매각 방식이든 그 계속 이제 흘러 들어갈 텐데 뭐 환원될 텐데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인수를 한 것 자체가 어쨌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니까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 합리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으로부터 여러 방식으로 좀 현금을 가져가는 게 사실 M&A에서 너무 공식적인 방식이고 그러려고 또 M&A 하는 거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배민 말고도 국내에도 여러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레알이 스타일 난다를 인수를 했는데 2021년에 유상감자를 통해서 바로 1,300억 원을 회수를 했었고요. 닥터자르트 인수했던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도 2022년에 바로 유상감자를 하면서 825억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모회사 이렇게 피인수사로부터 현금을 가져가는 게 당연히 인수할 때 지불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민의 이렇게 4조가 넘는 가격으로 샀잖아요. 4조 5천 원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4조는 넘었었어요. 예. 그게 사실 코로나 시기에 몸값이 굉장히 비쌀 때 그 인수가 진행이 맞아요, 되기도 맞아요. 했고요. 그래서 뭐 모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인수하는데 든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심정적으로는 또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찌 수수료 내는 걸로 뭐 외국 회사가 돈을 가져간다 이게 사실 배민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또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이 보기에 사실 좋아 보이기는 어렵죠. 이런 거는 이제 이해하기도- 또 네.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거기다 배민은 너무도 대중을 상대로 하는 B2C 서비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이미지, 다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예, 말씀드리면은 궁금하네. 제 여자친구가 네. 요즘 약간 이 배민 서비스를 가급적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이제 뭐 독일로 돈 가는 뭐 독일이라기보다는 딜리버리 히어로로 막 4,000원, 5,000원씩 가는 것도 있는데 네. 그 돈이 이제 대부분 이제 영세 자영업자나 뭐 라이더들한테서 이렇게 받아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그 친구가 갖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포장도 6.6% 맞습니다. 수수료를 네. 받는 것 때문에 그 뉴스까지 나오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좀 분노해갖고 제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그 공공 배달앱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이제 배민은 진짜 쓰기 싫다고 그 먹개비란 게 있더라고. 먹개비. 먹개비 아셨어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먹개비를 이용해서 해갖고 제가 시켜 먹었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진짜 안 쓴다고 이제 배달에 서비스 어떻던가요? 똑같던데요? 그래요? 사오던데요? 뭐. 괜찮나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어디 지방에 파견해서 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지방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먹개비 이제 이용하는 거 막 그 오, 팜플렛 이게 네.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현수막도 많이 붙여져 있고 네네.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오. 근데 제 여자친구가 막 평소에 이런 거에 엄청 그 크게 관심 갖는 스타일은 아니었었는데 네. 좀 이제 이게 약간 민심의 바로미터 아닌가. 그러네요. 저도 그래서 이제 먹개비라든지 공공배달앱 여태까지는 막 공공배달앱 누가 쓰냐 이게 돈만 먹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쵸. 뭐 견제 차원에서라도 쓰는 거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배민 관계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먹개비라는 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게 뭐 공공 앱이기도 하고 네네. 이거 꼭 쓰시라는 건 아닌데 네. 한번 그래서 떡볶이하고 무슨 순대 그런 거 좀 한번 시켜 먹었어요 분식집에서. 저도 한번 궁금증이 생기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위기를 어떻게 배민이 타개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집으로 좀 넘어가 볼 타이밍인 예.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도 되게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뭐 네네. 흑자 전환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흑자 전환이 창립이 처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023년 실적부터 시작해서 좀 네.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의 집의 2024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은 2,879억 원에 영업이익은 5억 8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설립 이래 첫 흑자고요. 네. 참고로 2023년도에는 매출이 2,355억 원, 영업 손실은 약 1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흑자 전환했다 실적보다도 더 이제 화제가 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좀 특히 업계 분들 중심으로는. 맞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집이 사실 2023년도에 그 실적을 발표할 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꿨었거든요. 그게 뭐 영어로 하면 KIFRS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바꿨었는데 근데 1년 만에 2024년도 실적을 다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갭으로 되돌려서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낸 상황이었는데
되었는데요. 그 참고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KIFRS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요게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2007년 말에 제정했던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IFRS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담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단순하고 실무에 맞는 회계기준이 필요해서 2011년부터 도입된 게 바로 일반 기업 회계기준 K-GAAP 입니다. 이건 국제 회계기준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실적 보고서를 올릴 때 일반 기업 회계기준 K-GAP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가 이제 상장할 때쯤 되면은 그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로 바꾸는 게 일종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이 2023년도 실적 보고서 회계 기준을 바꿨을 때 시장이 얘네 이제 상장 준비하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근데 그걸 다시 되돌린 거죠. 네. 근데 회계 기준이란 게 뭐 이게 되게 변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되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맞아요. 똑같은 실적을 거두는데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의 집이 이 회계 기준을 바꾼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지난 2024년에 오늘의 집이 겪었던 여러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작년에 모두 아시다시피 티메프 사태가 있었죠. 티메프 사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관련 경영진들도 형사 재판에 회부가 되었었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른 방송이나 기사로 다뤘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티메프 사태가 터진 다음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2024년 8월에 주요 이커머스 네 곳인 발란 에이블리, 오늘의 집, 정육각이 모두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 기억나시나요? 그 기억납니다. 그게 좀 약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뭐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맞아요. 여기서도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셀러분들한테 이렇게 웅성웅성했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오늘의 집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자본 잠식이 맞았던 건가요? 자본 잠식이 맞는데요. 일단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자본 잠식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본 잠식이란 게 기업의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이 나고 납입한 자본금이 잠식당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면 그 적자폭이 너무 커가지고 자본금을 완전히 깎아먹어서 자본 총계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나 회계적 의미로나 사실 완전 자본 잠식이 기업한테 있어서 위기 신호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오늘의 집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회계상으로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실제적인 재무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2023년에 그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갑자기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바꾼 건데 그때 결손금이 8,329억 원으로 크게 늘어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집이 상환 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받았는데 흔히 RCPS라고 하죠. 요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부채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투자금이 자본으로 보는 게 맞는데 회계상으로만 부채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의 집의 자본 잠식은 일종의 회계적 착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RCPS로 투자받은 굉장히 규모를 갖춘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흔히 겪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웃스탠딩도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를 지난해 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이제 투자금이고 그냥 그 기업 계좌에 잘 있는 돈이긴 맞습니다. 한데 그게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상환전환 우선주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환의 의무를 그 기업이 이제 질 때도 있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부채로 봐야 한다는 게 뭐 회계는 원래 좀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채로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빚이 너무 많아진 것처럼 돼갖고 뭐 이렇게 기업 재무 상태가 안 좋게 보인다.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실제랑 달랐다. 근데 뭐 이 정도 내용만 사실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게 회계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그걸 바꿔서 그렇다. 갑자기 이렇게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흘러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아 오늘의 집 이러다가 이제 막 네. TMF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죠. 네, 그때. 맞습니다. 그리고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꽤 동요가 컸습니다. 왜냐면은 팀F 사태가 워낙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속담 말씀하셨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셀러들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팀F 사태로 크게 놀란 이런 셀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실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정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지마켓, 11번가 이베이 뭐 이런 데도 매일 정산하면서 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 강조를 하고 그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도 뭐 우리 2일 내 정산해드려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갔는데요. 아예 그냥 2024년 9월 20일부터 일정산 시스템으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주목을 좀 했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1월에서 14일에 구매 확정된 정산금을 뭐 20일에 그리고 15일에서 말일까지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다음 달 5일에 이런 식으로 월 2회 정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바뀐 시스템으로는 1일 구매 확정권은 뭐 3일에 정산받고 뭐 2일 구매 확정권은 4일에 정산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업계 전문가 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집이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때 화제가 됐었고 그 네. 지혜님이 기사 쓰셨던 것도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도 결국 회계 기준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좀 많이 노력했지만 그래도 아쉽게도 셀러들을 완전하게 안심시키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나 보다 이렇게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또 회계적인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맞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자본 잠식 그러면은 회사가 무섭잖아요. 당장 이제 휘청휘청 거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느껴지니까. 네. 그런데 이 이슈는 사실은 꼭 오늘의 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상환전환 우선주, RCPS로 이제 투자를 유치한 많은 기업들이 회계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부채로 잡히는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요것 때문에 이제 회계 기준을 좀 바꾼다. 이런 경우도 이제 극히 드물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지혜님이 보시기에는 회계 기준을 좀 바꿔서라도 이렇게 불안감을 좀 종식시키는 게 낫었는지 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실 이거 기사 취재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다들 처음 보는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쭤봤는데요. 일단 오늘의 집의 공식 답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조 원대 미지급 사고인 팀F 사태가 터지면서 또 다른 부실 이커머스 기업이 어디인지 제2의 팀F가 어디가 될지 언론과 업계 대중의 눈이 쏠렸습니다. 당시 오늘의 집이 약 마이너스 8천억 원 규모의 완전 자본 잠식 기업으로 회계적인 오해를 받으면서 당사는 단순한 오해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요 파트너사들이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설득해야 했고 정부기관, 국회 등에 지속 가능한 경영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웃스탠딩을 비롯해 회계적 착시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언론 기사의 도움을 받았고 당사의 뉴스룸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K갭 기준 감사 보고서가 오픈되기 전인 최근까지도 당사는 여러 곳에 완전 자본 잠식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사가 겪은 위기는 대중의 오해를 불식하는 수준이 아니었음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회계적으로는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이 맞으니까 그게 뭐 분류돼 있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그 맞아요. 뭐 오늘지만 네. 특별하게 여기는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네.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그 회계펌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요거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갖고 스스로 네. 그게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집 그 관계자분의 얘기만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이것 때문에 더 큰 위기를 겪으신 것 같아요. 네. 셀러분들의 이제 불안도 굉장히 네. 심하셨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실적 자체 이슈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면은 네. 실적 자체도 좀 약간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 아까도 선배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회계 기준이 KIFRS에서 K갭으로 바뀌면서 매출의 증가, 영업 손실의 규모 축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집에 좀 유리한 숫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가 않은 상황이. 왜냐면 그 K갭이 조금 더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네. 조금 더 덜 이제 빡세잖아요. 약간 그 뭐 이렇게 좀 약간 속된 영어로 쓰면은 약간 덜 이제 강하지 않은 뭐 그럴 예. 수 있죠. 예. 그 실제로 2024년 매출을 사실 회계 기준 변경해서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회계 기준만 변경했을 뿐인데 1,000억 원 넘게 매출이 늘어나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오늘의 집의 흑자 사실 한 6억 원 정도로 되게 소폭의 흑자긴 한데 이것도 결국 회계기준 변경해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뭐 이에 대해서 당연히 오늘의 집에 문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럼 뭐 우리가 흑자 내려고 뭐 기준 바꾼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너무 이렇게 번거롭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제 K갭 했다가 또 나중에 상장하려면 또 바꾸셔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두 개로 네. 다 같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KIFRS로도 혹시 네. 하셨나요? 그것도 여쭤봤는데 그건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에 다 왜냐면 나중에 한 번을 바꾸려고 하면은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두 개로 병용하다가 싹 이렇게 이제 상장할 때 내놓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안 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회계 전문가분들과 다른 유니콘 기업의 CFO 두 분한테도 의견을 구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집이 회계 기준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입점 업체들에 대한 설득 이슈다. 근데 흑자 관련한 내용도 회계 기준을 되돌린 판단 내리는 근거 중에 하나 정도로는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고요. 회계 기준이 K갭으로 바뀌면서 한 123억 원 정도 됐던 스톡옵션 비용이 제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의 집의 흑자 전환의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이 2024년에는 스톡옵션을 더 많이 발행을 해서 비용이 더 커졌는데 만일 회계 기준이 IFRS였다면 그게 비용으로 잡히면서 흑자 전환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회계 기준이 K갭으로 바뀌면서 스톡옵션 비용이 비용으로 분류가 안 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집이 회계 기준 바꾼 이유 그것은 입점 업체들을 안심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였지만 전문가분들과 유니콘의 CFO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고 또 충분히 그런 결정 내릴만 하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오늘의 집의 흑자 전환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오늘의 집의 진정한 흑자 전환 여부는 2025년 실적을 보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완전 자본 잠식 그 이슈는 네. 다시 또 이제 상장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네. 다시 또 이제 회계 기준을 공식적으로 KIFRS로 바꾸면은 네. 또 다시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에서밖에 없는 왜냐면 그 몇 년 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회계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또 이제 불거질 것 네. 같은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또 이제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래도 좀 잘 설명을 해두시는 네.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달의 민족과 오늘의 집이라는 두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 정지혜 기자와 함께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스타트업들의 실적이 거의 모두 이제 공개된 만큼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